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필기 2020년 1, 2회 기출문제 중에서 61번 건설 시공학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흙을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흙의 성질은 우리가 삽으로 흙을 이기니까 흙이 자꾸 약해지죠. 자, 이렇게 약해지는 성질을 예민비다라고 합니다.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2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서 응결이 어느 정도 진행된 콘크리트에 응결이 진행되었다는 건 굳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면 시공불량 이음부가 발생하여 경화 후의 누수의 원인 및 철근의 녹발생 등 내구성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굳어지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이음부가 생기죠. 그래서 이 이음부를 통해서 누수, 비가 스며들거나 철근의 녹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이음부를 콜드 조인트다라고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3번은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 자체는 빨간색 별표인데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의 N치에서 추정이 곤란한 사항을 냈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 관입 시험은요, 어떤 집안에서 했습니까? 그죠? 모래 집안의, 사질 집안의, 타격 횟수를 가지고 사질 집안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었죠. 그죠? 63.5kg의 추를 75cm에서 자유낙하시켜서 관입량 30cm에 달하는 타격 횟수를 가지고 모래 집안이 얼마만큼 밀실한가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이 N치에서 추정이 곤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N치는요, 대부분은 사질토를 추정할 때 사용됩니다. 상대 밀도나 내부 마찰각, 기초지반의 탄성 지마,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 액상화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하지만 일부 점성토에도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점성토에서는 전당 강도나 일축 압축 강도, 기초 지반의 허용 지지력, 연경도, 얼마만큼 단단하고 연한가, 그죠? 그래서 점성토에서는 강도나 지지력이나 연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치를 가지고 추정이 곤란한 사항, 사질토에서 상대 밀도, 내부 마찰각, 맞다, 그죠? 선단 지지층이 사질토 지반일 때 말뚝의 지지력 좋고요. 점성토에서는 전단 강도 맞다 그랬다, 그죠? 점성토 집안의 투수 개수나 예민비와는 무관합니다.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64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동도급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공동도급은 한 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 회사가 함께 도급을 하죠. 그래서 융자력도 증대되고 기술 확충할 수 있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고 공사 시공이 확실해지고 신용도도 증대되고 도급 경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여러 업체가 함께 하다 보니까 경비가 중복되겠죠. 경비가 증대되게 되고 업무 흐름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조직 상호 간의 불일치, 여러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일치하지 못할 수가 있고 하자 부분에서 책임 한계가 불분명, 누가 책임져야 되는 하자인지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아닌 거, 융자력 증대, 위험 분산, 시공 확실성은 맞는데요. 이윤이 증대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갑니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철골 내와 피복 공법의 종류에 따른 사용 재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타설 공법은 경량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다. 맞죠? 그죠? 조적 공법은 경량 콘크리트 블록을 쌓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령판을 붙이는 공법은 ALC 판을 이용한다. 맞다, 그죠? 근데 뿜칠 공법은 뿜어주는 공법인데요. 앞면 흡은 판이다. 이건 잘못되었죠. 틀린 거 2번이고요. 자, 뿜칠 공법 한번 보겠습니다. 뿜칠 공법은 철골 표면에 접착제를 혼합한 내와 피복제를 뿜어서 피복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내와 피복제로 앞면과 시멘트를 혼합해서 뿜어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66번 보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됩니다. 기초공사 시에 활용되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는 건 현장에 말뚝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말뚝을 그죠, 양생시켜서 말뚝을 만드는 거고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다라는 건 콘크리트 말뚝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운반해 와서 현장에 조립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가 아닌 거 찾아볼게요. 어스드릴, 베노토,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 이건 전부 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 배웠죠. 프리 보링 공법은 프리가 밀이죠. 그죠? 미리 오거로 구멍을 땅에 뚫어 놓고 기성 말뚝을 삽입해서 타격에 의해 말뚝을 설치하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67번 역시나 중요합니다. 벽돌 벽의 두께가 1.0B다 라고 했고요. 벽은 높이가 2.5, 길이가 8m인 벽면입니다. 점토 벽돌의 매수가 몇 매가 필요한가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점토 벽돌의 규격은 190, 90, 57이고요. 할증을 3%로 하고 소수점 이하 결과는 올림하라는 건 반올림은 5부터 올려주는 거죠. 올림은 1이라도 무조건 올려주라. 그죠? 절상하라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수매로 표기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벽돌 쌓기 기준 양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점토 벽돌에서 0.5B일 때는요 75매, 1.0B는 149, 1.5B는 224, 2.0B는 299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흔히 할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은 할증을 5%로 보고 점토 벽돌 또는 붉은 벽돌의 할증은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1.0B다라고 했으니까요. 메타 제곱당 벽돌의 매수는 149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49매 곱하기, 그러면 현재 벽돌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벽의 길이가 8m고 높이가 길이가 8m고 높이가 2.5m니까요. 벽의 면적은 2.5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그죠? 1m 제곱당 149매니까요. 이걸 곱해주면 2980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할증이라는 건 3% 여유를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작업하다 보면 손실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980 곱하기 할증을 안 줬을 때가 100%잖아요. 100%는 1이잖아요. 여기다가 3%니까 103%하고 똑같죠? 퍼센트를 떼면 동그라미 2개 가면 1.03 곱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계산하면 3070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금속재 천장 틀 공사 시에 반자 틀의 적정한 간격으로 오른 것은 있습니다. 자, 반자 틀인데요. 반자 틀 간격은 공사 시방서에 의하는데 공사 시방서가 없을 때는 900mm 정도로 한다. 그죠? 시방서에서 얼마로 한다라고 정해졌으면 그 값을 따르고 없을 때는 900mm.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출제되었는데요. 자,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기억나시면 빨간색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철근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 내력상 취약점이 되는 곳이다. 그죠? 이 없는 부분은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음부는 취약점이다. 맞습니다. 이음이 치는 되도록 응력이 큰 곳을 피한다. 그죠? 응력은 외부에서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인데요. 이런 데서 이음을 하면 안 되죠. 응력이 작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이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대로 이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응력 전달이 원활하도록 한 곳에서 철근에 반수 이상을 주어야 한다. 틀렸죠, 그죠? 요거는 빨간색 별표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철근의 이음이 치는 응력이 적은 곳에 이음이 한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대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주는 건 잘못되었다. 그죠? 7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철골 용접 이음 후에 용접 후에 내부 결함 검출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빠르고 경제적이어서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계 검사법은 그죠? 빠르고 경제적이며 현장에서 잘 쓰고 초음파를 이용했다 했으니까요. 이름은 초음파 탐상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UT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네, 빨간색 별표 자주 출제되겠습니다. 건설의 전 과정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관리 기술을 발주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건설의 전 과정에 걸쳐서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하는 거다, 그죠? 자, 우리가 건설이 뭐냐면 컨스트럭션이 건설이죠. 전체 관리가 뭐냐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CM이라고 했죠. 그죠? 건설 사업 관리 CM. CM인데요. 지금 CM으로 다 시작되는데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가 관리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고요. 72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후속 작업의 가장 빠른 개시 시간, 다시 말하면 EST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은 했습니다. 그죠? 다음 뒤따라오는 작업이 가장 빨리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자유여유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해설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는데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73번 강 구조물 제작 시에 절단 및 개선,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아변 방향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 작업 착수 전에 재단도를 작성한다. 자, 지난번 시험에도 요거 나왔다, 그죠? 강판을 절단할 때는요, 응력 방향과 아변 방향을 직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응력 방향과 아변 방향을 일치시켜서 절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답은 1번 되고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제 절단은 강제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 절단, 가스 절단, 플라즈마 절단 등을 적용합니다. 절단할 강제의 표면에 녹이나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을 때는 제거 후에 절단합니다. 용접선의 교차 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 따기를 할 경우에는 10mm 이상 둥글게 모퉁이 따기를 한다. 그죠?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4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공사 계약 방식 중에서 직영공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직영공사라는 건 직접 그죠 공사를 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 도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면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의 전부를 도급받아 시설물을 완성하고
그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 수입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회수한 후에 발주자에게 그 시설을 인도한다. 요거는 지금 다시 한번 요 잘못 제가 이게 아니죠. 그죠? 직영공사라는 건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도급 공사에 비해서 도급 공사라는 건 내가 직접 못하니까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거잖아요. 도급 공사에 비해서 저렴할 수 있고 재료 선정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죠. 내가 직접 자유롭게 재료를 선정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기술자 등에 의한 시공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공사비가 증대되거나 시공성의 결함이나 공기가 연장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우리 직영 인부만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공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사비가 더 증대되게 되고 시공의 결함이나 공기가 연장되는 단점도 있다. 그죠? 옳게 설명한 거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직영공사 해설의 내용 꼭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75번 빨간색 별표 하겠습니다. 보강블록 공사 시에 벽 가로근의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가로근은 백은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단부는 90도의 갈구리로 구부려 백은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가로근은 백은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단부 끝부분을 180도의 갈구리로 구부려 백은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모서리의 모서리에 있는 가로근의 단부는 수평 방향으로 구부려서 세로근의 바깥쪽으로 두르고 정착 길이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한 40D 이상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가로근의 정착 길이 40D 이상으로 하고요. 창 및 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 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는 갈구리로 하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합니다. 계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 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 길이는 40D 이상으로 한다. 그죠? 나머지는 그다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항상 나오면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면 좋고요. 해설 내용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76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철근을 배근할 때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있습니다. 자, 철근 위에 콘크리트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철근이 그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 그죠? 불이 났을 때 내화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이나 내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까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흑마기 지지 공법 중에서 수평 버팀대 공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가설 구조물이 적어서 중장비 작업이나 토량 제거 작업의 능률이 좋다. 자, 우리가 수평 버팀대는요, 흙을 이렇게 굴착했다면 이 흙과 흙을 버팀대를 이렇게 해서 지지하죠. 양쪽에 버팀대를 수평으로 이렇게 지지하다 보니까 흙을 팔 때 힘들겠죠. 중간에 버팀대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토량 제거 작업이나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하기에 공간이 부족하고 조금 불편함이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작업 능률이 좋다가 아니라 가설 구조물로 인해서 작업 능률이 저하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토질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고요. 인근 대지로 공사 범위가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흙파기한 이 부분 내에서 버팀대로 이렇게 버티는 공법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가 않고요. 고저차가 크거나 상이한 구조인 경우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78번 자주 출제되죠. 터널 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터널 폼은요, 우리가 터널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벽이죠. 슬라브죠.
일체화되어 있는 거푸집이 바로 터널 폼이었죠. 거푸집의 전용 회수라는 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회수를 뜻하는데요. 10회 정도로 매우 적다, 잘못되었다, 그죠? 이렇게 거푸집은 전용 회수가 터널 폼 한 30에서 4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벽지하고 슬라브가 일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무, 인건비가 단축되고 공기 단축도 가능합니다. 벽체나 슬라브 거푸집을 일체로 제작한 거푸집이고요. 이 폼의 종류에는 트윈셀과 모노쉘이 있다. 그죠? 틀린 설명 1번 되겠습니다. 7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격리제 또는 세퍼레이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잡석 지정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에 흙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모래 지정은 지반이 단단하며 건물이 중량일 때 사용한다. 지반이 단단하다면 굳이 우리가 지정할 필요가 없죠. 지정이라는 건 지반이 연약하여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때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게 지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래 지정은 물은 점토가 모래보다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점토를 파내고 굵은 모래를 넣어서 지반을 다져줄 때 사용하는 게 모래 지정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갈 지정은 굳은 지반에 사용되는 지정이고,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잡석이나 자갈 위에 기초 부분의 먹매김을 위해 사용하는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건설 재료학 81번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도료라는 건 페인트죠, 그죠? 저장 중 또는 용기 내 방치 시에 도료의 표면에 피막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피막이 형성되는 현상의 발생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피막이 형성되었다는 건 뭔가 뭉쳐져서 막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피막 방지제, 피막을 방지하기 위해 넣는 피막 방지제가 부족하거나 건조제가 과잉되니까 그저 도료가 건조되면서 피막이 생겼다. 이거 맞습니다. 용기 내의 공간이 커서 산소의 양이 많을 때도 산소와 반응해서 이렇게 피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적당한 신로로 희석했을 때는 피막이 생겨 있는 게 아니라 희석을 해버리면 묽어지잖아요. 그죠? 이때는 묽어져서 점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점도 상승이라는 건 용기 내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용기가 부풀어 오르는 게 점도 상승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3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잔량을 뚜껑을 열어둔 채 방치했을 때도 이렇게 피막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82번도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무기질 단열재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단열재는 무기질 단열재가 있는데요. 열에 강하고 흡습성이 커요. 물을 잘 흡수하지만 열에 강합니다. 유기질 단열재는 석유를 기반으로 제작된 단열재예요. 석유는 불에 잘 붙죠. 그래서 유기질은 화재에 취약하나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질이 석유를 만든 게 발포 폴리스티렌, 발포 폴리우레탄, 발포 염화 비닐, 셀룰로스 보온제, 기타 플라스틱 단열재가 유기질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기질에 해당되는 거 찾아볼게요. 발포 폴리스티렌, 금방 셀룰로스 보온제, 그 다음에 우리 금방 뭐 있었습니까? 경질의 폴리우레탄 폼,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석유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다 유기질 단열재가 되고요. 규산 칼슘파는 규산질, 알루미나질, 마그네시아질, 금속질 단열재로서 무기질 단열재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자주 나옵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지하실의 밀장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통풍이 잘 안 된다는 건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죠? 이럴 때는 뭐를 못 쓸까요? 기경성, 공기에 의해서 굳어지는 기경성이 적합하지 않다, 그죠? 우리가 암기할 때 기, 회, 돌이라고 외웠죠. 공기에 의해 굳어지는 기경성은 회반죽, 회사벽,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답은 4번의 기경성 돌로마이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84번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지붕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싱글 제품 중에서 단위 중량이 10.3kg/m 제곱 이상, 12.5kg/m 미만인 것은 했는데요. 자, 아스팔트 싱글은 일반 아스팔트가 있어요. 일반 아스팔트 싱글. 네. 요거는 중량이 10.3kg에서 12.5 사이고요. 그 다음에 중량 아스팔트 조금 더 무겁다. 그죠? 12.5에서 14.2. 초중량은 더 무거워서 14.2 이상인 아스팔트 싱글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네. 단위 중량이 10.3에서 12.5다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2번의 일반 아스팔트 싱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점토벽돌의 일종의 압축 강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점토벽돌은요, 일종은 압축 강도가 24.50이고 메가파스칼 이상, 2종은 14.70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죠? 24.50, 14.70이고요. 흡수율은 낮을수록 좋잖아요. 1종은 10% 이하, 2종은 15%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50 메가파스칼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86번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골재의 함수 상태에 따른 질량이 다음과 같을 때 표면 수율을 계산하라 했다, 그죠? 자, 표면 수율은요, 표면이죠. 그래서 표건 질량분의 수율이니까 수분이잖아요. 수분 질량 마이너스 표건 질량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표면 수율이니까 표면이죠. 표건 질량 분의 수율이니까 수분 마이너스 표건 질량 곱하기 100이다, 그죠? 현재 표건 질량이 500이고요. 수분 상태는 550 마이너스 표건 500 곱하기 100 하면 10%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시멘트의 제조 성분에 따라 수축량이 달라집니다. 골재 성질에 따라 수축량 다르고요. 시멘트량의 다소에 따라 수축량이 다르죠. 댐 비빔이라는 건 물은 적어요, 그죠? 물이 적은 게 댐 비빔이죠. 시멘트가 많아요. 수축량이 적죠. 수축이 된다는 건 물이 증발하면서 수축되는 거죠. 그래서 묽은 비빔일수록 수축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가는데요. 틀렸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목재의 나무결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라이트의 직각 방향으로 켠 목재면에 나타나는 나무결로 일반적으로 외관이 아름답고 수축 변형이 적으며 마모율도 낮다, 그죠? 이렇게 라이트의 직각 방향으로 켤 때 나타나고요. 수축이 적고 마모도 적은 게 고등결이다. 고드니까 수축 변형이 적고 마모가 적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89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조이너의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조이너는요, 천장에 보드를 붙인 후에 이음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조이너죠, 그죠? 그래서 이음새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90번은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할게요.
각 석재별 주 용도를 표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화강암은 외장재로 쓰이죠. 대리석은 내장재 또는 장식재로 많이 쓰이죠. 전파남은 지붕재 쓰인다, 그죠? 근데 석회석은요,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석회가 약한데 구조재 쓰기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2번 됩니다. 석회암은 시멘트 석회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1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암석의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전리란 암석 특유의 천연적으로 갈라진 금이다. 그죠? 맞습니다.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게 있습니다. 층리란 층이 낳는 거죠. 그죠? 갈라진 금은 전리고요. 퇴적암, 변성암에 나타나는 퇴적할 당시 지표면과 방향이 거의 평행한 전리가 층리다. 이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리란 암석이 가장 쪼개지기 쉬운 면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성리는 평광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볼 수 있는 암석의 구성 조직, 돌의 결 자체를 돌석자잖아요. 돌의 결을 성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편리란 변성암에 생기는 전리로서 방향이 불규칙하고 얇은 판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성질을 편리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92번도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 탄소 함유량의 증가에 따라 강은 탄소 함유량 증가, 탄소가 많을수록 인장 강도가 증가하지만 어느 이상이 되면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인장 강도가 가장 큰 시점의 탄소 함유량은 몇 %인가 라고 했는데요. 탄소 함유량이 0에서 0.8%까지는 강도가 증가합니다. 자, 탄소 함유량이 0.8% 이상이 되면 경도는 증가하지만 인장 강도는 낮아지고요. 자, 인장 강도가 최대로 될 경우에 탄소 함유량의 범위는 대략 0.8에서 1.0% 범위예요. 그래서 대략 약 0.9%.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할게요. 파란색 조금 많이 달리네요.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요거부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성분이 가능한 한 변화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그대로 나가죠. 그래서 가능한 성분이 변화되지 않는 건데요. 점착성, 신축성, 침투성, 가문성, 방수성이 우수한 게 스트레이트입니다. 자, 하지만 연화점이 낮아서 내구력이 떨어지고 내후성 온도에 의한 변화 정도가 커요. 자, 온도에 의한 변화가 큰 게 단점이죠. 그래서 주로 지하실 방수용, 햇볕 안 받는 지하에 씁니다. 블로운 아스팔트는 점성, 침투성은 작아요. 하지만 연화점이 높고 열에 강하죠. 그죠? 열에 대한 안정성이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블로우는 지붕이나 옥상 방수, 열을 태양을 받는 데 사용한다. 그죠? 자, 그럼 찾아볼게요. 가문성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보다 크다. 그죠? 가문성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크다. 연화점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낮다가 아니라 연화점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열에 안정적인 게 블로운이다 했죠. 옳은 것은 했다. 그죠? 요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신장성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블로운 아스팔트보다 크다. 신장성은 스트레이트가 크다. 맞죠? 그죠? 이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점착성은 블로운 아스팔트보다 스트레이트가 크다가 아니라, 자, 우리 연화점이 높고 열에 안정적인 게 블로운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대부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더 컸죠. 그래서 신장성이 스트레이트가 더 크다. 맞게 된 답은 바로 3번 되겠죠. 그죠? 자, 천천히 문제 해설 다시 한번 보시고요. 94번 넘어가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붙여볼게요. 퀸즈 시멘트 제조 시에 무수 석고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했습니다. 퀸즈 시멘트는 무수 석고에 경화 촉진제로 백반을 넣어서 만든 시멘트입니다. 백반은 산성이므로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결점이 있고 초석고보다는 응결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무수석고의 경화를 촉진하기 위해 넣는 혼화제, 바로 백반이 답이 되겠습니다. 95번 자주 출제됩니다. 초기 강도가 아주 크고 초기 수화 발열이 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발열이 되어서 강도가 빨리 굳어진다는 뜻이죠. 강도가 발현되기 때문에 긴급한 공사나 동절기 공사에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일반 포틀랜드보다는 조강 포틀랜드가 조기 강도가 크고 그죠? 긴급 공사에 쓸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알루미나 시멘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나 시멘트는 초기 강도가 높고 염분이나 화학적 저항성이 크고 초기 수화 발열이 커서 동절기나 긴급 공사에 사용하고요. 하지만 초기 수화 발열이 커서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형 단면 부재는 부적합하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96번 넘어가겠습니다. 단열재에 습기나 물기가 침투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우리 보통 단열재는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 부분에 열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단열시켜 주는데요. 습기나 물기가 침투해서 그 부분을 습기가 차지해 버리면 단열 성능은 나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습기나 물기가 침투하게 되면 열 전도율이 높아져서 단열 성능이 나빠진다. 그죠? 물이나 습기가 열을 전달해 버리기 때문에 단열 성능은 나빠진다가 되겠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아져가 아니라 열 전도율이 높아져서 단열 성능 나빠진다. 맞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7번 별표 붙여볼게요. 도장 재료 중 레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내구성은 크나 도막이 느리게 건조된다. 틀렸죠, 그죠? 우리 클리어 레커 같은 경우 보통 가정에서도 쓰죠. 굉장히 빠르게 건조되죠. 그래서 내구성도 우수하고 도막이 빠르게 건조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투명한 클리어 레커는 투명 레커고 도막은 얇지만 견고하고 광택이 우수합니다. 클리어 레커는 내후성이 좋지 않아 보통 내부용으로 사용되고요. 레커 에나멜은 불투명 도료로서 클리어 레커에 안료, 색깔을 넣어주는 안료를 첨가한 걸 레커 에나멜이다 라고 합니다. 98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도료의 건조제 중에서 상온에서 기름에 용해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상온에서 기름에 용해되지 않는 것, 붕산망간, 이산화망간, 초산염은 상온에서 기름에 용해됩니다. 하지만 코발트의 수지사는 상온이 아니고 가열했을 때 기름에 용해되는 건조제가 납, 망간, 코발트 수지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9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시멘트 분말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분말도가 크다라는 건 입자가 미세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분말도가 클수록 시멘트 분말이 미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미세하기 때문에요. 분말도가 클수록 수화 반응이 촉진됩니다. 물하고 반응이 잘 되고요. 분말도가 클수록 초기 강도가 크죠. 그죠? 물하고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초기 강도가 크나 장기 강도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2번 설명 틀렸고요. 분말도가 너무 크면 풍화되기가 쉬운 특징이 있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넘어갑니다. 네. 요거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목재의 방부 처리법 중에서 압력 용기 속에 목재를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목재를 방부 처리하는데
압력 용기 속에서 처리하는 방법. 그죠? 압력 용기가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가압주의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의법에는 목재의 방부 처리법은 주의법이 있죠. 방부액을 나무 깊이 주입하는 건데요. 가압주의법은 압력 용기 속에 목재를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고, 상압주의법은 방부 약액을 가열하여 주입하는 겁니다. 생리적 주의법은 목재 뿌리에 방부 약액을 주입해서 목재가 흡수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 주의법이고요. 침지법은 목재를 담궈두는 거죠. 그죠? 방부제 용액에 목재를 담그는 거고, 도포법은 목재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솔 등으로 약재를 발라주는 거죠. 도포하는 건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고, 표면 탄화법은 목재 표면 3, 4mm 정도를 태워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요. 역시나 재료학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좀 보였습니다. 파란색 별표 제법. 그죠?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처음 보는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